한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어휘를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칠 어휘의 목록을 선정하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적인 체계나 위계를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소 또 즉흥적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동일한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가르칠 내용이 그때그때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여러분께서 한국어 교사가 돼서 어휘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의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가 무엇이냐?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물론 이 두 가지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로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만약에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어휘 목록을 정리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학습용 기본 어휘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죠. 의학 분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공이나 학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그러니까 고빈도로 쓰이는 어휘 목록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의학 분야 기본 어휘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정리한 것은 아마 기초 어휘라는 말을 써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개념을 왜 우리가 달리 말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어휘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초 어휘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이 된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아주 밀착된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그 다음 사회생활을 이어가겠죠. 이럴 때 일상적으로 필요한 언어 생활 언어 생활의 필수적인 어휘를 우리가 기초 어휘라고 말을 하는데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어권에 따라서 1000개 이내의 어휘를 목록화한 곳도 있고요. 2000개 정도가 되는 어휘, 언어권도 있는데요. 어쨌든 해당 언어권마다 그 언어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어휘를 기초 어휘라고 하고요.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어휘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한국어 어휘 교육의 초급 단계라면 당연히 이 기초 어휘가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것, 교육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어휘의 특징은 뭐냐면 한 언어권, 한 언어의 근간이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자주 변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 한국어의 기초 어휘도 조선시대와 지금 우리의 어휘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큰 변화를 겪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휘, 인간 생활 속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권마다 그 해당 언어권의 기초 어휘를 선정하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어권별 기초 어휘 목록을 정리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최신의 자료가 아니라 이 1930년대에도 기초 어휘를 조사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영어의 기초 어휘 조사가 있었다는데요. 1930년도에. 근데 어떤 기초 어휘냐면 제2 언어로서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1 언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기초 어휘를 추출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850개 정도의 목록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경우도 국제문화진흥회에서 선정한 기초어휘 20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론 다른 언어권의 조사도 조사지만 한국어의 기초어휘 조사가 언제 있었느냐.
예, 대표적으로 임지룡 1991에서 선정한 1,500개의 목록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면 2000년도에 있었던 한국어 교육 기초어휘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한 1,000개 정도의 목록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때는 그 한국어 어휘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이라는 제목 하에 그 보고서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예, 잠시 그 결과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예, 여러분도 지금 학습 자료실에서 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된 자료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초 어휘를 조사한 결과의 일부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여기 이 번호,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몇 위에 해당하는 어휘이냐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뭐 가깝다라든가 가깝다 있죠. 가깝다라든가 뭐 가능하다라든가 뭐 여러 어휘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많이 보이네요. 뭐 가운데라든가 뭐 결국 이 모든 어휘들이 뭐 특별한 어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자주 사용하는 어휘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빈도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쓰였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 기초 어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어 초급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수준이 항상 우리 학습자들이 초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 수준이 올라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그 수준이 기초 어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점점 다양한 어휘를 배우기를 원하고 폭넓은 어휘를 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에 따라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 취미 이것을 넘어서 무언가 뚜렷한 자신의 인생의 진로나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학습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학습자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휘만 가지고는 부족하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학습자들에게는 취업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 기초 어휘가 아니라 기본 어휘. 왜냐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배워야 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기본 어휘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본 어휘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사하고 정리된 어휘 목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기초 어휘도 사실 기본 어휘의 일종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를 굳이 구분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국어 어휘 교육론을 배우고 있고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의 예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초등학교 학습용 기본 어휘가 있겠고 뭐 또 예를 들면 뭐 중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어휘도 있겠죠. 그리고 법학을 위한 기본 어휘도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진 상황에서 뭐 기본 어휘 목록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뭐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요리를 좀 특화해서 배우고 있다. 그러면 한국 요리, 한식을 배우기 위한 기본 어휘 목록도 당연히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어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예 하나로 제가 앞서서 초등학교 학습용 기본 어휘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자료인데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요. 2009년도에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어휘 조사를 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모든 교과 전체, 초등학교 교과서의 어휘 전체를 조사를 했더니 순위가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제가 뭐 그림이 잘렸지만 20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교과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어휘의 순위를 보면 뭐 보다, 하다, 있다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살펴보실 것이 여기 품사가 있거든요. 여기서의 보다는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해보다의 보다, 보조 용어네요. 그 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교과 전체를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이게 뭐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휘네라고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각 교과목별 그 기본 어휘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음악의 경우는 당연히 작곡이라는 어휘가 많이 쓰이고, 뭐 빠르다라는 어휘가 많이 쓰이고, 노래라는 어휘가 많이 쓰이고 이런 게 나타나요. 과학이라고 한다면 예, 보겠습니다. 과학은 10위까지는 딱히 과학다운 어휘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20위 정도까지 내려가시면 뭐 관찰하다, 모양,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알아보다라든가 이런 어휘가 나오죠. 그리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보니까 몇 개라는 어휘가 많이 나와요. 계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가 있나요? 수가 있네요. 수. 여기서의 수는 명사겠죠. 수가 어떻게 됐냐의 명사겠죠. 그리고 20위까지 보면 수학에서는 구하다. 그쵸? 답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 알맞다. 이런 어휘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은 그 기본 어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 어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초등학교 학습용 기본 어휘였고, 이제 우리가 한국어 교육자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 어휘의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학문 목적이란 용어를 써요, 우리가. 학문 목적, 한국어 기본 어휘.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 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 대학에 뭐 진학을 했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외국어인 한국어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내용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어휘 목록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학문 목적 한국어 기본 어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공부한다. 이 학생의 전공이 심리학이다. 그러면 심리학 전공에 필요한 또 기본 어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인문사회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한국어 기본 어휘 목록을 또 추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 교사가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의 교사들은 한국어 교재만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어 교육용 기초 어휘 목록이 무엇인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어휘가 기초 어휘 안에 포함되는 것이냐. 이렇게 뭐 엄격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초급 학습자에게 너무나 어려운 어휘를 가르치면 그 어휘가 그 학습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랄까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 목록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학습자 또는 학습자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기본 어휘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한 단계. 기초 어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학습자의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어떤 기본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학습자가 한국어를 왜 배우나, 뭐 취미로 배우나, 뭐 공부를 위해서 배우나, 뭐죠 진로를 위해서 배우나, 아니면 뭐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기본 어휘 목록은 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제가 잠시 예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 기초 어휘나 기본 어휘 조사는 사실 개인이 하고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립국어원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성과물들을 좀 여러분이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신의 연구 성과들을 좀 보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한국어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의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교과서만 보고 미시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어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학습활동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에 학습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네, 여러분 사전 자주 사용하시나요? 한국어 교사라면 국어 사전을 자주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왜냐하면 직관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외국인에게 한국어 어휘를 가르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담긴 정보를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것을 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실 때는 어휘의 뜻풀이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용례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뜻풀이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신 후에 학습자의 말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담겨 있는 용례도 보시면 그대로 주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용례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에 좀 맞도록 여러분이 변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초급이라면 조금 더 그 문장을 짧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 뭐 초급이나 중급에 있는 한국어 어휘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학습자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알려줄 때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좀 미리 찾아서 그것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국어 사전을 자주 검색하고 참고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들으면 알겠는데 직접 표현하려고 할 때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말귀는 잘 알아듣지만 막상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서툰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국어와 외국어의 좀 예를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모국어라면 여러분의 경우는 한국어겠죠. 만약에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외국인이 있으시다면 이제 뭐 한국어가 외국어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뭐 일상생활에서 라디오를 들으시고요. 또 연설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공공장소라 하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여러 공공장소에서 또 안내방송 들으시죠. 그리고 텍스트로 된 자료는 책도 보시고 뭐 종이신문, 전자신문 다 포함해서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뭐 개인 이메일을 읽기도 하고 업무상 필요한 이메일을 읽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수많은 그 어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어휘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 내용을 모르겠어. 파악하지 못하겠어.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어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고 분명히 어렵다고 느꼈다면 내용의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 화자라면, 한국어 화자라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이해 어휘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외국어의 경우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뭐 또 다른 외국어를 듣기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잘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니까요. 또는 외국어 텍스트, 독해를 한다고 하죠.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때로는 그 어휘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어휘를 몰라서 전체 내용이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어휘가 나올 때 특히 이제 그 어휘가 텍스트 전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때 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좀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국어 이해 어휘와 뭐 외국어 이해 어휘의 좀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 어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말하거나 쓰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나 용법을 알고 있는 어휘. 수동적인 어휘, 획득 어휘라고도 하는데요. 모국어 이해 어휘는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어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직관으로 아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외국어 어휘는 좀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해 어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기가 직접 쓰지는 못해도 그 의미나 용법을 알고 있는 어휘를 말하고 수동적인 어휘, 획득 어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국어 이해 어휘가 얼마나 되지? 내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의 이해 어휘는 얼마나 되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근데 직접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건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그래도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어휘와 달리 우리가 사용어휘라는 말을 써요. 그럼 사용어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어휘의 범위와 양에 관계없이 막상 스스로 표현해야 할 때는 좀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어휘와 사용어휘 간의 어떤 격차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사용어휘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거나 말하기, 글로 쓸 때 사용이 가능한 어휘를 말해요. 물론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 어휘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땐 유창하게 술술술 말하지만 글을 쓸 때는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좀 곤란을 겪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사용 어휘는 다른 말로 능동적인 어휘다 혹은 발표 어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용 어휘를 아까 우리가 금방 개념을 확인했지만 도대체 사용 어휘가 이해 어휘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해하는 어휘의 한 3분의 1 정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가 거의 일치하는 분도 계시겠죠.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해 어휘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사용 어휘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발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많이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사용 어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의 격차라고 했을 때 모국어와 외국어에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어에서 조금 더 그 차이가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외국어를 배워보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아는데요. 나는 분명히 독해를 할 땐 이해를 하고 또 들었을 때 웬만큼 알겠다. 그런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서 그걸 써보려고 하면 떠오르지가 않고 자꾸 틀리고 막막한 경험을 많이 해요. 또 글을 쓸 땐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어에서 좀 사용어휘가 좀 양이 적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역시 여러분께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강의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학습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세요. 열강을 해요. 그럼 학습자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학습자들은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했고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말하고 쓸 기회를 많이 주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어휘가 굉장히 적겠죠. 이해어휘에 비해서 사용어휘가 적다. 그러면 격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 것이 좋냐. 이해어휘와 사용어휘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대한 많은 이해 어휘가 사용 어휘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습활동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 아래의 학습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네,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 어휘가 이해 어휘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 어휘라는 것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 가능한 어휘인데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의 격차를 줄이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써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외국어나 모국어의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내가 대략은 알겠지만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어휘가 나왔을 때마다 좀 표시를 해두시고 그런 어휘들을 이렇게 모아서 따로 정리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어휘 목록을 만드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이 정리만 하고 끝내면 지식으로 남겠죠. 그것을 그때그때 사전을 찾아서 어휘의 뜻과 용례를 확인하고 또 실제로 내가 자꾸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만 이제 내가 직접 사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 어휘와 기초 어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의 어떤 개념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 세 번째는 양적 어휘 능력과 질적 어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한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나요?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어떤 부분이 조금 그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치화하죠. 체중은 얼마인지, 신장은 얼마인지, 간 수치는 얼마인지 그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어휘 능력도 좀 검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느 기계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휘량을 측정을 하고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국어도 그렇지만 그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에서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고 면밀한 측정은 어렵겠지만 간접적인 어휘력 측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검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자, 이 그림을 유아에게 보여줍니다. 유아에게 보여주고, 자, 누구니?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유아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수준 안에서 설명을 하겠죠. 아빠하고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어. 아빠가 엄마가 싸워요. 아기는 슬퍼요. 아이는 슬퍼요. 이렇게 묘사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 성인에게 물으면 이 문장들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길어지고 어떤 자신의 생각까지도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서 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가 현재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우울해 보인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휘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죠. 상상의 나래를 펴도 좋아요.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보고 묘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어휘를 쓰느냐를 보면 어휘력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남자, 여자 이 두 학생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로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통해서 어휘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